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너희가 북한을 사실은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의 말을 공식적으로 이제 꺼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 처음 보거든요. 이 미중 관계가 심상치 않고요. 이 중국이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면 두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억제력을 살벌하게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지만 미국이 이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실제로 무섭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인이 여기를 보면 특히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이랑 문화도 같지 않은데 뭐 이상하거든. 이게 무슨 일본스럽지도 않고 중국스럽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서구보다 더 서구적인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련 공산당보다 더 평등주의적이고 무지하게 사나울 때도 있고 부드러울 때도 있고 이 한국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해서 족쇄를 채워왔다고요. 여기를. 그 족쇄를 채워온 것을 이제 중국이 하도 날뛰니까 계속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괴물과 같은 파워를 갖게 될 기회를 가졌는데 윤 정부가 그걸 잘 풀고 있어요. 그래서 윤 정부가 이 괴물을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 22일 어저께죠. 미 국가안보위원회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 Council이죠. 거기에서 전략소통조정비서관 Strategic Communications Coordinator 존 커비가 살벌한 말을 했어요. 계기는 뭐냐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규탄 결의를 올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로 그 결의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커비가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 중국은 평양에 압력을 가해서 도발을 멈추도록 할 힘을 가졌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공개적 발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상원 의원이나 혹은 하원 의원이 하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존 커비 이 사람이 아마 얼마 전까지 그 국방부의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이 공인이란 말이에요. 행정부에. 행정부에서 이 정도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이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말로는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시켜서 한 일인지 다 알아. 그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이 발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강도의 발언을 미 행정부 사람이 막 해? 이건 살벌한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어저께 마찬가지로 11월 22일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한국의 우주군을 배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우주군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 사이버 포스라는 군이 있죠. 육군, 해군 이렇게 되듯이. 미국 체제가 아시겠지만 여기가 세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리저널 커맨드 센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별 사령부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부죠. 미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령부인데 이 사령부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US Army Pacific, US Navy Pacific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육군, 인도태평양 해군, 인도태평양 공군, 그 다음에 마린코 파시픽 그 해병대 인도태평양 해병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각 군에서 그 상당 부분을 인도태평양 사령부 소속으로 떼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랑은 잘못 다르죠.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그 안에 우주군은 이때까지 이미 본토에만 있었는데 인도태평양 사령부 안에 우주군 멤버들을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람들은 이제 가디언이라고 부릅니다. 또 민간인도 많고요. 그 군인들을 가디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로 보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이제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무실이 만들어졌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러고서 이제 데이비드 탐슨 부사령관이 조만간 한국에도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샌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출장 보내겠다가 아니거든요. 출장이야 뭐 군인들이야 현장에 항상 다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붙박이로
한국에도 배치를 몇 명 하겠다 이 소리로 제 귀에는 들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자들은, 즉 중국은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 위성을 파괴하는 제모와 레이저를 개발해서 배치하는 중이다. 우리는 크게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심각한 위협이다. 중국의 능력은 우리에 근접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제 엊그저께 22일까지 한 말은 알아야 한다까지가 이제 22일 날 한 거고요. 그것과 다른 자리에서 며칠 전에 한 말이 중국은 하고 시작되는 그 부분, 뒷부분이 이제 며칠 전에 한 말입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두 개를 합쳤습니다. 이 중국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2022 국가방위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죠. 아주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National Defense Strategy. 저런 건 초당적인 문건이어서 힘을 계속 발휘합니다.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을 한, 말하자면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을 한 그 National Strategy Report, 2017년 말에 나왔죠. 그거가 트럼프 때 나왔지만 바이든 때 오히려 더 잘 작동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문건들은 미국은 초당적으로 작동을 해요. 국가방위 전략이죠. 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 저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GPS 위성 등 우주 장비들을 파괴하는 우주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그 헤리티지 보고서가 요즘 들어서 부쩍 심지어는 그 F-35 엔진을 가변 사이클, 어댑티브 사이클 엔진이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완전히 개비해야 된다라는 전투기 엔진에 대해서까지 리포트를 내듯이 요즘 들어서 부쩍 헤리티지 재단이 군사 문제에 대한 평론을 많이 내는데 거기에 이제 보고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 우주군의 상태는 방어 및 공격 모두에 걸쳐 우주 무기를 사용할 능력이 없는 약한 군대이다. 미국이 이제 잡아채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군까지.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게 이 문재인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취했나. 이제 문재인의 국방 정책은 중국을 섬긴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삼불일한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삼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미국과 함께 하지 않는다.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 그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한은 뭐냐면은 기존의 사드의 운영에 한계를 둔다. 즉 기존 사드를 그냥 멍청이 상태로 내버려 둬라. 라고 문재인이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중국 측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요새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몇 달 전에 박진 그 외교장관을 만났을 때 왕이가 전번 정부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라. 삼불일한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그 산업계 처음에 밀어붙였어요. 요새 이제 중국이 우리 눈치를 살살 보면서 별로 겉으로는 사납지 않죠. 북한을 시켜서 도발만 하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박진이 그거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일개 정부에서 설왕설래 나온 소리다. 우리가 왜 그걸 지키냐. 이렇게 박진 장관이 그냥 받아버렸죠.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천궁이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쭉 보겠지만 이게 약 15km에서 20km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MD의 맨 마지막, 낮은 고도 단계 MD인데 MD라는 게 미사일 요격,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게 이렇게 겹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맨 아래 단계, 맨 낮은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우리 천궁인데 송영무 저 국방장관이 당시에 천궁을 도입을 브레이크를 걸었었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천궁이 뭐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 MD라 그러면은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KAMD, 저게 이제 탄도미사일 유격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LAMD는 탄도미사일이라기보다 조금 이따 다시 나오지만 장사정포, 다시 말하면 북한의 대구경 로켓포를 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AMD랑 좀 다르죠. KAMD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지지부진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서 대양 해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항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개소리나 했죠. 그리고 이제 K2 전차,
그다음에 수리온 헬기 이거 구박을 하고 계속 뭐 문제 많은 듯이 막 떠벌리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저렇게 대박이 터지냐고요. 그럼 이 자들이 그러니까 대단히 저는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사실은 의도가 있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행보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군사평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사랑하신다면은 마땅히 문재인 정부의 이 반역적 성격을 이렇게 조명을 해야지. 아, 우리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아, 정치적 중립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일당이나 그 일당들이 정치적인 노선만 달리하는데 애국이라면. 근데 아무리 봐도 이런 건 애국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거의 간첩스러운데 간첩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실 수는 없죠. 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이냐? 천사와 괴물 두 얼굴의 야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보는 그 미국의 심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한쪽으로는 신뢰고 한쪽으로는 경계입니다. 한쪽으로는 trust고 한쪽으로는 alarm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자, 신뢰는 이런 거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핫스팟 중에서도 핫스팟이죠. 우리가 또 자원도 없죠. 뭐 농지도 작고 석유가스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그다음에 우리 출발점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였죠. 전쟁 폐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 폐허는 우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개인 자유 시장 민주의 가치를 경제발전, 정치, 첨단산업, 군수산업, 한류 등 다방면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메리칸 밸류 혹은 웨스턴 밸류를 그 사람들은 이걸 웨스턴 밸류 혹은 our way of life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거 좋다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것처럼 막 우리 그 사람들보다 더 우리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걸 다 꽃피우고 있잖아. 이런 모델 케이스가 어딨냐고. 이런 영감의 원천이 어딨냐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이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살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증명해낸 미국의 초특급 동맹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빼면은 대한민국과 견줄 만한 동맹이 없어. 그렇죠? 제가 그건 여러 번 얘기했죠. 예. 그런데 이게 경계심이 있다고요. 한국에 대해서. 이게 한국이 잘 크길 바라는 그걸 경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잘 큰다는 걸 경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 사람들 보세요. 박근혜 정부 내비근성이라고 얘기하죠. 박근혜 정부 때 탄핵 다들 보면 그거 최순실 말이야. 앞잡이 아바타 말이야. 그거 빨리 그래서 내려와야 돼. 다 구역질이 난 듯이 그러고서 다 정치적 증오심에 불타더니 불과 5년이 지났는데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자기가 속았다고 이렇게 무의식 쪽에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그 기질과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표변하거든요. 막 이 기질과 에너지가 원래 6.25라는 한국인의 탄생을 일으킨 그 자궁. 6.25가 우리 한국인의 국민의 탄생 자궁이에요. 국민으로를 형성시켜줬다고. 거기로 다시 회귀를 하면서 이게 강력한 반중, 강력한 북한 자유와 성향을 띠게 돼서 그 길로 치달아 버리면 미중 관계 깨지고 미중 타협 다 깨지면서 세계 평화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도 남을 자들 아닌가라고 미국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저 두 개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분이 박근혜 정부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초특급 동맹인데 저걸 깨고서 깬 걸 연출을 하고 시진핑한테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핵을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뭐 전승절까지 참여하고 2015년에 한참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2016년 말에 확 돌아가지고 딱 한미 동맹까지만 오면 좋은데 거기서 더 돌죠. 그래가지고 북한 참수 얘기하고 북한 해방 얘기하죠.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서 자유 대안의 품으로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돌아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여기까지 돌아버리잖아.
저 바로 저 미국이 경계하는 그 지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지점 가기 직전에는 또 중국이랑 잘 지냈어. 그러니까 미국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내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가 미국을 해독을 해보니까 요새 이제 한 5, 6년 사이에 별일을 다 보면서 미국을 해독을 해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걸 경계하겠구나. 그래서 미국에게 한국은 천사의 얼굴과 괴물의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 괴물은 앞뒤 안 가리는 반중, 앞뒤 안 가리는 민족주의, 앞뒤 안 가리는 북한 자유화 뭐 이런 게 이제 괴물이에요. 이 천사의 얼굴과 괴물의 얼굴을 같이 가진 존재겠구나.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보겠구나. 그렇게 본 지가 꽤 오래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이래서 카터 굉장히 싫어하는데 1979년 9월이면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라고. 그 한 달 전에 저걸 서명을 시킨 거예요. 사거리는 180km 이하로 하고 탄두는 500kg 미만으로 합니다. 미사일 지침. 그래서 저게 1979년에 저 사인이 돼서 공식적으로 저게 폐기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 거냐? 42년이 걸렸죠. 미국이 터키에 저런 짓 했나? 안 했어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저런 짓 해요? 안 한 것 같은데? 타일랜드에 안 한 것 같은데 왜 한국에만 저런 짓을 하지? 한국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얘들 이거 에너지가 있고 머리가 똑똑해갖고 그리고 얘들이 워낙에 민감한 그 지정학적인 핫스팟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가슴 속에는 어마무시한 반중, 반공주의, 북한 자유와 이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 건드려져 가지고 이거 폭발하면 얘들이 그냥 막 핵폭탄으로 치닫고 막 난리를 부리면서 이게 중국과의 미중 사이의 그런 큰 구도를 다 이게 망칠 수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수갑을 채운 거예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쓰고 수갑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2001년 이제 1월에 사거리 300까지로 해서 간신히 조금 풀려요. 북한이 그때 이제 1990년대 그 핵 개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가 된 건데 그러고도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거리 800이면 어딜 가요? 서해를 넘어가죠.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데까지 풀어요. 2012년에 10월에. 그러니까 중국 보고 야 너희 쟤들 좀 말려 이 소리예요. 중국이 안 말리지. 그러니까 2017년 9월에 탄두 중량 제한 없애. 그래도 중국이 안 말려. 2020년 7월에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안 해도 된다고 해. 그래도 중국이 안 말려. 에이 열받아. 2021년 5월에 다 풀어.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저건 문재인이나 저 이제 보면은 저 시기에 처음에 서명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카터한테 거의 몰려서 아주 몰릴 대로 몰리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을 거라고 피눈물 흘리면서 서명을 했을 거예요. 저 양반이. 제가 오늘 저 표를 정리하면서 9월이라는 저 숫자가 저게 1월도 아니고 2월도 아니고 9월이에요. 한국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 미국이 알 때라고. 박 대통령이 몰린다라는 거 알 때라고. 그 몰려있는 사람한테 이거 서명하셔. 그래가지고 푸시해서 서명 받은 거예요. 카터 악질이야. 진짜 악질이야. 자, 그랬는데 2001년이면 저때 DJ예요. 2012년 MB 말이야. 그 다음에 17에서 21년까지는 저거는 문재인이에요. 그럼 문재인이가 뭐 잘해서 미사일이 풀렸어? 그런 식으로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군사평론가 중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그럼 박정희는 잘못해갖고 저거 서명했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저거는 뭐냐면은 저 1년의 과정은 뭐냐면 중국에 대한 연속적 경고입니다. 저 풀어가는 과정은 중국 보고 너 봐라 이거야. 이 미군 관계자 중에서도 순진한 사람들은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과 2, 3년 전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번역한 로버트 스팔딩 그 사람 그 책 보다가 제가 피식 웃은 대목이 뭐냐면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동맹에 미국의 미사일을 놓고 MD를 해야 된다. 이 사람 뭐
최고급 전략가 중에 한 명이라는데 이거밖에 몰라, 이 사정을. 진짜 무식한 거야. 그 점에 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그게 무지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저기 채널을, 영어 채널을 하나 더 할까 그래요. 그래서 뭐 수입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한국에 미국의 미사일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미사일 지침만 풀어주면 한국인들이 지 돈 들여서 지가 개발해서 지가 다 놔. 중국도 아무 말도 못해 그러면. 족쇄를 풀어주면 한국인이 알아서 해요. 우리가 족쇄가 풀린 거예요. 저러면서 미사일에 관해서.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라는 큰 족쇄가 있는 거죠. 송영무 같은 자 보세요.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2017년에 천궁2 우리가 저기에서 천궁 그땐 2가 아니죠. 우리가 저기 결국 그게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랑 4조 계약까지 한 그걸 죽일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배치하지 마 그랬었어요. 3불 이란을 보세요. 그러면 저건 간첩 아니면 할 소리가 안 된다. 정말 간첩 같은 얘기다. 나는 문재인 씨 간첩이란 소리 아니에요. 예. 혹시 본인이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면 출연하세요. 그래서 나는 간첩입니다 라고 말할 기회 드릴게. 저는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첩스럽다 라는 형용사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윤 정부가 이재명의 등장을 막고 이제 비교적 정상적으로 특히 한미동맹이나 군이나 국방에 관해서는 아주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60점, 70점을 줍니다. 뭐 다른 거랑 다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군부의 브레인들이 이제 마음 놓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가능성이 보인 2021년 말부터 시작해서 매일 새로운 무기, 매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요. 이거 저는 문재인 변비가 한 번에 터져 나온 거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무기 수출이 초대박이 되니까 변비가 완전 해결되죠. 이제 한국의 군수산업에 대해서 시비 걸거나 자주국방력의 신장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 이제 없다고.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의 국방정책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야, 그 문재인이가 국군과 군수산업을 죽이려고 했었구나. 그 정말 악질일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정을 알 만한 사람들이 다 국방부 근처에 있거나 정부 근처에 있거나 언론사, 버젓한 언론사에 있으니까 이 얘기를 내놓고 안 해요. 왜냐? 문재인스러운 자들이 아직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죠. 제도권 쪽에 가면. 이 얘기가 결국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윤 정부에 의해서 이제 이 문재인 변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군부 브레인과 군수산업이 전력 질주를 하죠. 사력을 다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